다시 중앙은행으로 돌아가서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라는 것을 인하를 하게 되면 낮추면 이제 은행 간 거래에 적용이 되는 금리, 콜금리가 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이제 CD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D라고 하는 것의 수익률, CD 금리도 떨어지겠죠. 예,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다양한 금리들이 있는데 그러한 금리들이 연쇄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와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제 시장 이자율, 시장 금리는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뭐 100%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콜금리도 떨어지고 CD 금리도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회사채 수익률이라든가 이제 그 채권 이자율이겠죠. 채권.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은 막 안 떨어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이었었는데요. 뭐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그 이제 그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거시경제학자들한테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죠. 시장이 혹은 뭐 인간 사회가 거시경제학자들한테 다시 이제 또 스터디해야 될 주제들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거시경제학이나 무슨 경제학 다른 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매우 무수히 많은 현상들을 어떤 일관성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의 접근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 지금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을 또 우리는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고 또 어떤 정책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들에게 숙제입니다. 거시경제학자들한테는 숙제고요. 근데 저도 지금 숙제 하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좀 당황스럽게 뭐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 계신 분하고 같이 둘이 열심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제 거시경제 충격, 그다음에 노동시장 충격 이런 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과도 대부분 나왔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한국은행의 내부에 지난주에 금리도 인하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 내부의 분위기가 포스트 코로나로 예, 좀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직 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뭐 우리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근데 벌써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후에 재정 정책과 무슨 뭐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시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총체적 난국을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정책을 해야 되는가 이후의 세계는 이후의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준비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공무원들이 한가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당장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정말 포스트 코로나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받은 숙제가 너무 커서 이 숙제를 해결하느라고 그 어떻게든 한국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고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형들이잖아요. 이런 모형을 만들고 데이터랑 맞추고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혹은 생산성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뭐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제도를 강화한다든가 혹은 뭐 재난지원금을 나눠준다든가 또는 뭐 고용 안정 자금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 여러분 못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면한 숙제가 저한테는 너무나 많아서 포스트 코로나는 무슨 포스트 코로나예요. 지금 제 과제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나 뭐 한국은행이나 지금 또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되게 바쁘지 않나요? 바쁘면 사실 포스트 코로나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굉장히 바쁘신 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의료진들이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시장 금리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100%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황은 조금 더 그 스페셜 케이스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은 이제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명목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은행이나 금융기관 혹은 뭐 증권회사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무슨 종목이라든가 혹은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수익률, 이자율이 다 명목으로 되어 있지 이게 실질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업의 투자, IT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질 이자율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뭐 여타 콜금리, CD금리 이거 다 명목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이전 챕터 9장에서 봤던 피셔 이퀘이션입니다. 피셔 이퀘이션이 바로 우리한테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우리가 명목 이자율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명목 이자율과 즉각적으로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면, 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 기대치가 단기에 변하지만 않는다면 명목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실질 이자율도 1%포인트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I를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정책금리라고 하는 것과 시장의 명목 이자율을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이자율 기준금리가 바로 I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같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 이자율이 곧 결국은 기준금리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 시장의 명목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까지 떨어뜨렸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EU도 그랬습니다. ECB죠.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에서도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까운 재팬에서도 그랬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 상황은 시장의 명목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IS 모형 그 다음에 이후에 가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명목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실질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피셔 이퀘이션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그 거시경제학에 매우 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냐?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조정되지 않느냐? 쉽게 조정되는가? 뭐 이런 것도 거시경제학에 매우 큰 하나의 그 거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자, 실질 이자율의 격차가 같아도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제 B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자, 인베스트먼트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자율 갭이 똑같이 1%포인트 라고 한번 해보죠. 실질 이자율이 장기 실질 이자율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확대가 됐다. 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B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값이 크면 클수록 투자가 더 크게 줄어들 것이고요. B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자율 갭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아질 거예요. 자, B는 자본의 한계 생산과 현재 실질 이자율 사이의 차이, 이자율 갭이 1%포인트 확대되었을 때 투자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결정하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